이 사연 보내신 분이 20대거든요. 20여 년 동안 엄청 마음 아리를 하다가 보내셨겠죠. 워낙 한 번씩 그런 그러니까 걸 자기도 머리도 아프고 그랬었으니까.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고민의 대상은 제가 어릴 때부터 뇌전증을 앓고 계신 저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기억으론 사고로 인해 머리를 다쳐서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20년 넘게 뇌전증 약을 드시면서 다행히 최근 몇 년간은 발작 증상은 보지 못했습니다. 원래는 종합병원에서 약을 타서 복용했는데 담당 의사가 이직하면서 동네 정신건강의학과에 다니고 계십니다. 뇌 전문 병원으로 옮겨야 될까요? 디아제팜, 히단토인, 카마제핀 복용 중이신데 이 약을 평생 복용해도 괜찮은 건지, 어머니 증상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인지 사소하고 가벼운 두통조차 혹시 나에게 유전이 될 수 있나 하는 지나친 걱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앞선 걱정이지만 제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에게 유전될 확률도 궁금합니다. 어떤 방법이 어머니를 위한 최선의 방법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선 뇌전증이 뭔지 주민분들에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뇌전증이란 말이 없었다, 그죠? 예전에는 간질발작으로 불렀죠. 간질이라고 그러죠, 간질. 뇌전증이 생기는 이유는 비유를 하자면 지진하고 비슷합니다. 땅에서 지진이 벌어지듯이 뇌에서 지진이 벌어지는데 지진은 지진파로 보지만 뇌전증의 그 지진은 뇌파로 보는 거죠. 뇌에서 비정상적인 파형이 나타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특정 신체에 반응이 생기면서 그 반응이 눈에 나타나기도 하고 입 주위에 나타나기도 하고 팔다리에 나타나기도 하고 손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국소적인 발작도 있을 그렇죠. 수 있고 의식까지 이르면서 전신적인 발작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근데 보통 전신적인 발작을 아무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보게 되면 상당히 무서움을 느끼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서 잘못된 인식이 생겼는데 이거는 마음의 병이나 뭐 비과학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뇌에 생기는 병입니다. 뇌에 생기는 병이 그냥 몸에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그죠? 그렇죠. 뇌전증은 선천적, 후천적 중에 이 양쪽 다 속하는 건지 그걸 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둘 다 있습니다.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뇌에 기형이 있다든지 뇌전증을 유발할 만한 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살다 보면 뭐 뇌종양이라든지 혈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감염. 또 뭐 감염이 된다든지 뇌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생기기도 하고요. 다쳐서 외상 이후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선천적, 후천적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다치고 난 이후에 그렇다고 했다고 하는 게 맞다면 이건 유전이랑은 관계없겠죠. 네, 근데 확실치 않으니까 그렇죠. 막 이것저것 걱정이 지금 다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보면 병원을 옮기셨어요. 근데 옮긴 병원이 정신건강의학과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이거를 잘 약을 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는 기본적으로 이런 병을 그렇게 깊이 있게 다루지 않습니다. 제일 전공과는 신경과입니다. 그렇죠. 신경과에서 제일 잘 알고 뇌파도 제일 잘 알고 약도 잘 쓰고 하는데 근처에 신경과가 있으면 신경과를 가보시는 게 좋겠는데 처음 한 번 정도는 제대로 된 진단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원인이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선천적인 게 있는지 진짜 아니면 후천적인 건지 아니면 정말 다쳐서 이런 일이 생긴 건지를 명확히 해야 다음 치료도 그렇고 사연 보내신 분이 궁금해하는 내용들도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사진을 찍고 뭔가를 해보면 어쨌든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니까요. 그렇죠. 이게 뭐 다쳐서 생긴 문제라면 보이죠. 보입니다. 보통 보이죠. 사진을 찍으면 머리 MRI 같은 거 찍으면 보이니까 보입니다. 흔적이 남아 있거든요. 네. 흉터 같은 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것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예를 들면 평생 약을 먹는 게 좋습니다. 이게 그때그때 좀 다를 수도 있고 하여튼 정확하게 어떤 시기가 되면 진단을 일단 먼저 받는 게 중요해요. 진단이 중요하다. 그렇죠. 제일 어딜 중요해요. 가든 진단이 중요하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실신만 했는데도 이 사람 간질이다, 뭐 예전증이다 이렇게 하면서 오시는 사람들이 제법 있거든요. 뇌전증을 정확하게 진단하기가 아주 어려운 것이 정확하게 진단을 하려면 그 파형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발작 증상이 있을 때 누가 머리에 전극을 붙이고 있어요? 그렇죠. 안 붙이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진단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쓰러졌었다, 어떤 상황이었다, 증상이 어떻다 이런 얘기만 듣고 의사들이 추측해서 진단을 하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그래서 실제로 저희 이제 뭐 저희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정확하게 진단을 할 때는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게 약으로 조절이 결국은 잘 안 되고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부위를 이렇게 뇌를 수술을 해줘야 되는데 어느 부위인지가 지금 사진상으로 나오지 않을 때는 결국 뇌파로 건져내야 되거든요. 뇌파랑 환자가 진짜 그 증상이 있을 때 뭐 뇌 이 부위가 문제구나. 그래서 여기를 수술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정을 하는데 그래서 24시간 비디오 EEG라는 거랍니다. 무슨 말이냐? CCTV가 있는 방에 1인실에 환자가 입원을 해서 뇌파를 꽂아놓고 뇌파 전극을 붙인 채로 하루 종일 있어요. 하루 종일 뭐야? 몇 날 며칠을 있어요. 할 때까지 며칠을 입원해 있어요. 할 때까지 어떻게 떨리는지 비디오에 다 찍히고 그때 EEG 그 전극 뇌파 꽂아놨기 파형이 때문에 다 보입니다. 이게 뭐 전두엽, 측두엽 뭐 이런 데가 있는데 이런 부위에 따라서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요. 증상도 다르게 나타나고 파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딱 그걸 보고 이 포인트가 문제다를 정확하게 진단을 딱 하는 경우까지 해요. 그래서 그러면 그 부위를 도려내는 우리가 이제 신경외과에서 수술까지 하거든요. 왜 수술 얘기를 하게 됐느냐? 진단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나 보면 안 되고 진단을 잘 할 만한 능력이 있는 의사한테 가서 제대로 진단을 한 다음에야 다음 질문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이 뭐냐? 디아제팜, 히단토인, 카바제핀 복용 중이신데 이 약 계속 먹어도 되느냐? 평생 아무 문제 없느냐? 이 세 가지 약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네. 약간 네. 헛웃음이 나왔는데 네. 그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서 뇌전증 약을 세 가지 쓰는 경우는 드뭅니다. 왜냐? 약 쓰는 원칙 1번 한 가지 약제로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조절이 안 되면 약 용량을 올립니다. 그래도 안 되면 더 올립니다. 한 가지 약제로 최고 용량까지 썼는데 안 되면 그때 약을 하나 더 쓰게 됩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난치성 뇌전증이 아닌 경우에는 한 가지 약으로 조절을 하고 안 되면 두 가지 약이지 그렇죠. 세 가지까지 쓰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특히나 쓰고 있는 약이 약을 보면 네. 일단 디아제팜이라는 약은 기본적으로 네. 치료제라고 보기 힘듭니다. 그렇죠? 네. 치료제라기보다는 좀 뭔가 불안을 낮춰주고 그런 네. 심리적인 효과를 노리는 면이 더 크고요. 조금 뭐 가라앉히긴 하죠. 하긴 근데 하죠. 나머지 두 가지 약이 너무 올드하긴 해요. 그렇죠. 올드하다는 거는 네. 개발된 지가 오래됐고 부작용이 많아서 최근에 이런 약은 웬만하면 잘 안 쓰는 약이에요. 그렇죠. 물론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약을 써야만 잡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구간이 네. 명관이라고 그렇죠. 꼭 이런 약이 필요한 분들도 저희도 이런 약 가끔 쓰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잘 안 쓰죠. 잘 안 쓰죠. 더군다나 이렇게 세 새로 개나. 나온 약들이 워낙 좀 괜찮은 것들도 그렇죠. 많고 그 다음 좋은 질문이 것도 그거잖아요. 많고. 그렇죠. 일반적으로 쓰는 약이 아니고 새로 나온 좋은 비교적 좋은 약 좋다고 하는 거는 뇌전증이 잘 안 생기도록 막아주면서도 부작용이 적은 약 그런 약들이 이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 걱정스러운 거는 진짜 이걸 끊고 바꿨다가. 바꿨을 때 그럼 증상이 생길 수 있느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실제 이런 환자들을 보호자들하고 그런 대화를 해요. 저도 걱정은 되는데 이 약을 장기적으로 먹는 거는 또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럴 땐 이렇게 해봅시다라고 해서 또 충분히 납보가 형성이 되면 그렇죠. 그렇게 바꾸고 하죠. 다시 이 약으로 넘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한 있죠. 번은 그렇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좋을 것 그게 같다. 좋을 것 같다. 저도 딱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걱정하시는 내용이 사실 저희 걱정하고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사실 답하기가 곤란한 게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네. 진단이 제대로 안 돼 있기 그렇죠. 때문에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사연 보내주신 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아마도요. 근데 이것도 뭐 제가 본인은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는 본인한테 내지는 본인의 그 아이 그러니까 환자의 손주한테까지 넘어갈 확률은 상당히 적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만약에 선천적인 문제로 본인도 이런 걸 이어받았다면 벌써 증상이 있어요. 벌써 문제가 생겼죠. 증상이 있었겠죠. 병 잘 진단하고 약 잘 먹고 잘 치료하면 대부분 잘 어떻게 조절이 됩니다. 그렇죠. 병이에요. 그냥 폐렴 걸린 사람이 기침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냥 증상일 뿐이에요. 근데 아마 이 뇌전증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뇌전증이 있는 분들이 예전에 약을 먹으면 약 때문에 축 처져서 쉽게 그렇죠. 얘기하면 눈에 힘이 없이 바보 되죠. 바보 눈만 된다고 봐도 표현하죠. 네. 저 사람 뭔가 이상한 이상해. 사람 음침해
이런 기운을 풍겼을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말했던 이런 올드한 약들이 네. 그런 부작용들이 제법 맞아요. 있어요. 오래 먹으면 사람들이 약간 바보 같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작용들이 제법 있었거든요. 아닌 분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렇죠. 환자다 보호자분들이 맞아요. 드러낼 수가 없어요. 맞아요. 뇌전증이 있어서 약을 먹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집에 계시는 분들도 많고 또 위험하긴 하니까 또 그런 것도 많고 그래서 결국은 계속 숨기고. 근데 요즘 치료 방법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인식은 바뀌어야 되고 수술 방법도 있고 약도 엄청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시지도 말고 너무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사연 소개해드렸는데요. 저희 이메일로 사연 알려주시면 저희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우리 동네 신경외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